안녕하세요, 광민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드디어 투탕카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투탕카멘은 아케나텐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파라오입니다. 물론 그 아케나텐 바로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케나텐 이후에 스멘카라나 네페르아텐 같은 파라오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투탕카멘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는 파라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투탕카멘은 실제 스스로 어떤 파라오의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아케나텐은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엄청나게 큰 변혁을 시도했고, 그에 대해서 이집트의 기득권 계층은 분명히 반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라오가 죽자마자 기존의 전통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나이 어린 파라오를 내세워서 그 꼭두각시 왕으로 삼게 되죠. 실제 아케나텐 시대에 대한 그 기존 이집트 기득권층의 인식이 어땠는지는 바로 이 투탕카멘 복원석비라고 하는 기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레판티네에서 삼각주 지역의 습지까지 모든 신전은 황량하게 버려졌었네. 실제로 아케나텐 시대에 그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그 이집트의 모든 신전은 다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지게 되죠. 10년 넘게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성스러운 것들이 이미 무너지고 잡동사니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버렸다네. 그러니까 신전들이 뭐 10년 넘게 버려져 있으니 당연히 이제 폐허가 되어 갔겠죠. 마치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 문장은 이집트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적을 섬멸할 때 적을 섬멸했다. 마치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땅은 질병이 창궐했었고 신들도 외면했도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기득권 계층은 그 아케나텐 혹은 그 아케나텐이 시도했던 노력 자체를 일종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엄청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케나텐이 죽고 나서 이집트 기득권 계층은 이 아케나텐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록 말살형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것은 이제 그 아케나텐과 이제 이제 왕비와 공주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다 쪼아놨습니다. 다 얼굴을 지워버렸죠. 뿐만 아니라 이 위에 보시면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 있던 곳들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른 부조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왕의 모습은 다 지워져 있죠. 역시 이름들도 다 지워져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분명히 갖고서 역사 속에서 이 아케나텐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제 그 금관은, 그러니까 목관이죠. 이제 금박이 된 목관인데, 이것은 이제 KV55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된 관입니다. 아케나텐의 관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관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일단 얼굴을 다 부셔버렸죠. 뿐만 아닙니다. 이름 역시도 완전히 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파라오의 이름을 적는 카루투시가 그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파라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겠죠. 근데 이 이름을 완전히 파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케나텐에 대한 어떤 뭐 복수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그 투트모스 3세와
하셉스트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이건 실제로 감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그 파괴들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투탕카멘 시대, 그러니까 그 아케나텐이 죽고 나서 투탕카멘이 재위에 있었던 한 10년 정도의 시대는 여전히 그 아케나텐이 시도했던 그 어떤 노력들의 관성이 남아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실제로 발굴된 투탕카멘의 왕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이제 금박을 입혀놓은 형태인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요 왕좌의 등받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이 등받이에는 이 파라오 본인과 파라오의 왕비이자 파라오의 역시 배다른 누이였던 그 앙케세나멘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앙케세나멘은 제가 이 강의 시리즈 가장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영화 미라에 나오는 아낙수나문이 바로 앙케세나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낙수나문은 앙케세나멘을 약간 이 사람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바꿔서 읽은 이름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파라오와 이 왕비가 무척 다정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왕비가 파라오의 몸에 이렇게 그 기름을 발라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그 아케나텐 시대의 미술 양식입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마르나 시대, 그러니까 아케나텐 시대에는 왕과 그 왕의 가족들이 되게 단란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양식의 연속선상에 있는 어떤 그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아텐신이 그려져 있어요. 태양 원반이 있고 태양 광선이 뻗어 있고 광선 끝에 손이 있죠. 투탕카멘 시절에는 이 아케나텐이 분명히 부정이 되었습니다. 부정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 시절에 과거의 아케나텐 시절의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황금 왕좌가 아케나텐이 완전하게 이제 지우기 위한 기득권의 노력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좀 보여드리죠. 역시 이 왕좌의 그 측면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그 투탕카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탕아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텐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란 뜻이죠. 그 아케나텐의 노력을 부정하고 다시 전통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면서 투탕크아텐은 이름을 바꿉니다. 투탕크아멘으로 바꾸죠. 똑같은 뜻이에요. 다만 신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투탕크아텐은 이제 그 아텐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고 투탕크아멘은 아멘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투탕카멘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 아케나텐의 어떤 그 종교적인 개혁, 사회 개혁, 정치 개혁의 노력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투탕카멘 이후로 는 그 호레맵 같은 파라오들이 연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투탕카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앙케세나멘과 사이에서 그 2번 정도 그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두 경우 모두 다 사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이 약 한 18세 정도의 상당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는데 그 이후 이제 왕위 계승권자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총리 대신이었던 그 아이라는 인물이 투탕카멘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투탕카멘의 뭐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미 왕위에 올랐을 때 굉장히 그 연령대가 높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즉위 기간이 길지 않았고 역시 아이한테도 그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집트에 그 이집트 군대의 총사령관직을 맡고 있던
호렘헵이라는 인물이 아이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이 호렘헵은 아케나텐뿐만이 아니라 투탕카멘 그리고 아이까지 이 3대에 걸친 그 파라오의 시대를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아케나텐의 아버지였던 아멘호테프 3세의 후계자로 그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 투탕카멘도 자식이 없었고 아이도 자식이 없었고 이 호렘헵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호렘헵의 왕위를 계승한 인물이 바로 람세스입니다. 근데 이 람세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람세스 1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는 이제 람세스 2세죠. 람세스 2세의 할아버지 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 람세스 1세가 왕위에 오를 당시 그 람세스 2세는 이미 태어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왕족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람세스 1세는 호렘헵의 동료이자 부하였어요. 역시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미 역시 왕위에 올랐을 때 노인이었기 때문에 몇 년 왕을 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람세스 2세의 아버지였던 세티 1세가 왕위에 오르죠. 요거 이제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은 그 세티 1세의 아비도스 신전에 이제 그 새겨져 있는 벽면에 새겨져 있는 부조인데 세티 1세고요. 왕자 시절의 람세스 2세입니다. 세티 1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람세스 2세가 드디어 즉위를 합니다. 기원전 1279년의 일입니다. 람세스 2세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긴 파라오입니다. 무엇보다 건축물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가보시면 사방 온천지에서 람세스의 이름을, 람세스 2세의 이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니고요. 그냥 온 천지에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은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온 땅을 주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람세스 2세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의식이 과잉돼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습니다.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아부신벨이라는 곳에 있는 그 이제 람세스 2세의 대신전 지성소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이집트의 최고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존재는 이제 투타 신입니다. 멤피스의 주신이고 이집트의 전통적인 그 주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아멘, 신왕국 시대의 주신이죠.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라가 있습니다. 라 호르아크티라고도 이제 말하는 그 라, 태양신, 뭐 아마 다 아시죠? 그리고 람세스 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되게 재밌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최고 신들 옆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살아있는 파라오를 신격화시켜서 어떤 종교 의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람세스 2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람세스 2세가 사실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람세스 2세의 이름을 이집트 온천지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람세스 2세의 이름만 좀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카르낙 신전에 있는 대12실에 이제 세워져 있는 기둥에 이제 새겨진 글자인데 람세스의 이름입니다. 요 앞에 이제 그 써 있는 요 글자는 그 오리는 이제 싸라고 있습니다. 싸. 근데 싸는 오리란 뜻은 아니고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예, 태양입니다. 라입니다. 사라. 아마 좀 익숙하신 표현일 텐데 그 이집트 파라오를 칭할 때 뭐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 사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파라오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그 이제 관용적인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라 메세스 메리 아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뜻은 라에게서 태어난 자, 그리고 아멘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 람세스의 원래 이집트식 발음은 라메세스 메리 아멘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집트 온 곳에서 이 이름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제위에 올랐을 때 이집트가 아주 그 평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8왕조 시절에는 이집트의 라이벌이 이제 미탄니라는 왕국이었는데 19왕조 시대가 되면 히타이트가 그 라이벌로 자리를 잡습니다. 히타이트는 현재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 동부 지방에서 이제 그 세력을 키운 제국형 국가인데,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19왕조 시절 내내 라이벌이었어요. 람세스 2세는 이제 히타이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위 5년에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히타이트와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던 이 카데시라는 지역으로 출병을 합니다. 히타이트와 한판 붙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군사적 충돌을 이제 카데시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최강 대국끼리 맞붙은 거의 세계 대전급의 전투였어요. 이집트에서도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의 기념물들에서 카데시 대전을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 디테일한 부분은 보이시지 않을 텐데 그 람세스 2세가 전차를 타고 화살을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카데시 대전의 장면이고요. 보다 좀 분명하게 보시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카데시의 성체가 있는 성체를 표현한 그림이고 람세스 2세가 이제 전차를 타고 쳐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적병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이 카데시 대전에서 엄청나게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람세스 2세는 오히려 전투, 이 대전 초반부에는 그 히타이트에게 좀 이렇게 밀리는 형국이었고요. 전투 이제 후반부에 가서야 어느 정도 전세를 회복해서 결국에는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카데시 대전을 통해서 아마 서로의 힘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완전하게 제압하지는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전 이후로 이 두 강대국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평화조약 체결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카데시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약 한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히타이트 쪽에서는 이제 왕도 2번이나 바뀌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맺어진 평화협정 문서입니다. 물론 히타이트 쪽에서 이제 발견된 그 점토판이죠. 쐐기 문자로 쓰여져 있는 점토판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어떤 그 텍스트들이 이집트 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을 그 현대 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평화 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에서는 이 보고 계시는 이 점토판의 그 레플리카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1970년에 그 유엔 본부에 기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유엔 본부 그 로비에 가면은 그 레플리카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해요. 람세스 2세
다음 파라오는 메렌프타라는 파라오입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왕위에 무려 66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의 90살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는 일이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아들들이 먼저 죽어나가죠.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왕위를 계승한 것은 14번째 아들 메렌프타입니다. 이 메렌프타는 이 비석 때문에 세간에 꽤 그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요 비석은 그 메렌프타의 장례신전에 현재 세워놓은 일종의 그 모조품인데 지금 현재 이 비석은 그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에서 소장 중에 있습니다. 이 비석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 상자에 쓰여져 있는데 쓰여져 있는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스리아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지명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뒤에 보고 계시는 이 사람들 모양 글자는 이 앞에 쓰여진 단어가 사람들과 관련 있는 단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한정사입니다. 뭐 결정 문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명이 아니라 어떤 인구 집단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쓰여져 있는 문장은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 씨가 말랐다라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은 이제 메렌프타가 그 이스라엘 그쪽 이제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원정을 떠나요. 이제 그곳에서 여러 인구 집단을 다 쳐부수고 이제 다 막 괴롭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메렌프타가 그 이제 상대했던 여러 인구 집단 혹은 지역명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메렌프타 이후 19왕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20왕조는 신왕국 이집트가 점차적으로 몰락해가는 시절의 왕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어떤 불꽃을 태웠던 파라오가 있습니다. 역시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3세입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는 앞서서 그 이야기 나왔었던 람세스 1세나 2세와는 사실 혈연 관계는 없는 파라오죠. 이 사람은 20왕조의 파라오입니다. 람세스 3세는 이집트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강의 시리즈 초반부에 그 영화 갓 오브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파라오가 가운데 있고 호루스, 세트, 그러니까 이제 왕권과 관련이 깊은 두 신이 좌우에서 파라오를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람세스 3세가 그 최후의 불꽃과 같은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해양 민족 혹은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제위 8년, 그러니까 기원전 한 1177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사실 이 해양 민족 혹은 바다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은 정체가 매우 어떤 미스테리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부터 대략 한 기원전 12세기 정도부터 동지중해를 휩쓸고 다니면서 당시까지 번영하던 청동기 문명 사회들을 다 혼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히타이트는 멸망하기도 했어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 근동에서는 점차 청동기 문명들은 쇠락하고 철기를 받아들인 어떤 문명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정점에 이른 그 어떤 세력이 바로
훗날 등장하게 되는 아시리아죠. 이 사진은 이제 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인 그 메디넷 하부 신전 그 외벽 부조인데, 람세스 3세가 역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서서 이제 나왔던 그 전투 장면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다들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전 혹은 수전이라는 이야기죠. 이 해양 민족은 동지중해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동지중해에 이제 산재하고 있던 발달된 청동기 문명 사회들을 다 쇠락시켰는데, 오로지 이집트만이 그 세력을 막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세스 3세를 이집트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집트는 이때 이 바다민족, 해양민족을 막아냈기 때문에 철기 문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청동기 문명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집트가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